자,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제척 기간을 볼게요. 납세 의무 관련해서 소멸 사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척 기간 만료, 그다음에 소멸시 완성이었죠. 제척 기간은 이제 국가가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못 한다. 자, 그래서 만료가 돼 버리면 납세 의무 소멸하는데 이제 장래효, 더 이상 부과를 못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자, 그 제척 기간이 원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외가 있었고요. 그죠? 예외는 이제 지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가공 생계한서 발급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10년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뭐 법인세 포탈했을 때 소득 처분에 따라서 상해 처분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제척 기간도 10년, 15년 한다는 거. 이효율성 공제를 받은 거, 이제 그 기간이 뭐 10년, 15년 늘어나다 보니까 공제받으면 그 공제받은 과세 기간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년간은 추가로 제척 기간 연장해 준다. 장부도 보존하라. 두 개 같이. 자, 부담부 증여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 긴 쪽이 맞춘다, 증여 쪽이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같이 간다. 세트로. 자, 그거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실 거는 특례 제척 기간. 특례. 자, 특례가 그 하단에 이제 상증세 특례가 있고요. 75페이지 하단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조세 쟁송 관련된 이제 특례가 있고, 두 가지가 큰 테마고요. 쟁송 관련된 거 안에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더 얹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특례. 원칙도 아니고 이제 예외도 아니고 이럴 땐 이렇게라고 하는 특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자, 특례 제척 기간은 이제 큰 테마가 첫 번째가 상증세. 원래 이 상증세는 이제 제척 기간 자체가 길죠. 10년, 틀어지면 1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것도 모자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상대 포탈이죠. 첫 번째가 포탈, 상증세 포탈. 포탈했다라고 했을 때 조세 포탈의 문제가 되면 요거는 이제 평생 따라다닌다. 이른바 이렇게 불러요. 평생 제척 기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얘를 과세관청이 알았을 때 포탈한 거를 안날부터 1년간 제척 기간 연장된다고 돼 있어요. 사실 안날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안날로부터 한 2년쯤 돼가지고 이제 한 거야. 그러면 1년 지나버렸으니까 제척이 만료가 됐네? 라고 주장을 해도 과세관청에서 우리는 어제 알았는데요? 라고 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안날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알았다면 무조건 매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안날로부터 좀 미뤄갖고 1년 반 지났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누가 알아? 안날이 뭔지. 그래서 이거는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자, 안날부터 1년으로 가는 포탈의 경우는 이제 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사유가 자, A부터 A, B, C, D, E, F, G 해갖고 7가지가 이제 G가 이제 들어와서 하나 더 추가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사유가 이제 7가지가 있다. 자, 그 사유들을 잠깐 보시면, 자, 사유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암기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그렇구나 느낌을 좀 가져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그냥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남겨서 과세가 내 아들 딸한테 된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라든가 뭐 돈 많은 분들은 뭐 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신복처럼 이제 계속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한테 이제 넘겨놓은 거야. 명의를 넘겨놨다가 한참 지나 제척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과세관청이 뭐라고 못하는 그 시간 됐을 때 이제 살짝 자네 선친이 남긴 거네 라면서 이제 아들 딸한테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A,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피상수, 돌아가신 분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 증여받는 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표현을 명확히 취득한 경우, A번은 좀 기억하세요. 취득한 경우예요. 자,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럼 취득했다가 팔아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해도 과세 못하는 문제가 되니까 일단 취득만 했다면 그거를 취득해서 나중에 팔았다 하더라도 일단 취득권이 있었다면 이거는 상속증여 받은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 표현을 좀 바꾼 거야. 다툼이 좀 있다 보니까. 문헌주의니까. 보유한 경우라고 잘못 표현돼 있었던 거지. 보유하지 않고 팔아버리면 그러면 못하네. 그래서 취득만 했다면 과세한다. 취득 위에 팔았든 뭐 했든 취득했다면 알았다면 과세하겠다. 취득한 경우 표현 잘 보세요.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니에요. 작년 개정이에요. 개정된 사항이에요. 올해는 개정이 아니고 작년 개정. 자, A번 잘 표현 보시고요. 자, B번은 자, 아버지가 뭐 상가나 이런 거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분양 받겠다라고 하고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만 딱 치르면 이전 받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계약기간 이행 중에 상속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알아내겠지 싶지만 이게 또 실무적으로 알아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게. 자, 그럼 분양사들 장부나 이런 것들 보면서 뭔가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업무가 좀 쉽지 않고 이게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뭔가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분양해주는 회사들은 다 망하거나 일반적으로 분양사나 이런 데는 장기간 기획을 끌고 가지 않고요. 해다가 중간에 폐업해버리고 갈아타고 막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안날부터 1년으로 하겠다. 자, 계약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취득하기로 한 재산이 계약 이행 기간, 계약금 중도금 내고 나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상속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 등기나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 앞으로 되지 않은 채 계속 이제 상속인이 이제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알았다면 과세하겠다. 자, 10번은 뭐 쉽죠. 외국에 있는 거야. 알아내기 어렵잖아요. 그죠? 국외에 있는 소지하는 상속 증여 재산. 나중에 취득한 걸 알았다면 D번도 마찬가지. 등기나 등록 같은 것들이 되면 그나마 좀 찾기 쉬운데 그게 아닌 등기나 등록하지 않는 그런 자산, 유가증권이라든가 서화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아버지가 지하실로 가가지고 아들아 이게 고려청자거든, 상감청자 그죠? 자, 이거 뭐 2조 100자거든.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요거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5억쯤 될 거야. 이거 너 가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알겠어?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뭐 아들이 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시장에 내놓고 이제 파는데 막 소문 난 거야. 그죠? 이 재산이 갑자기 문화재 같은 게 나왔다. 시장에 나왔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게 상속받은 거다. 알았다면 그때 안납도 1년간 과세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10번, D번 찾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죠? 자, 2번. 자, 뭐 할머니가 손자 앞으로 이제 해서 계좌를 만든 다음에 할머니가 돈 생기면 거기다 계속 돈을 넣어준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중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손자 앞으로 되어 있는 증여자인 할머니의 금융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손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이때도 안납부터 1년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F번은 이제 비거주자, 피상속인. 자, 우리 상속세는 여러분들 뭐 세무사는 2차 때 공부하시면 되고 회계사는 1차 때 지금 범위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계실 텐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약간 이제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거주자면 그러면 그분이 남긴 국내 국외 모든 걸 과세하는 거고요.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비거주자면 그럼 외국에 남긴 건 과세 못하고 국내 것만 과세해요. 여러분 소득세 공부할 때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처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비거주자라는 거야. 그럼 뭐만 과세해요? 국내 걸 과세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스미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과세하는 게 알 게 뭐야? 그죠? 그 남긴 재산이 이제 국내에 이제 있는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과세하겠다고 책은 잡아놨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죠. 한참 지나서. 그래서 이것도 연장해 주겠다. G번이 최근에 들어온 거다 이거죠. 명의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이것도 알기 어려운 거야. 태생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해. 명의탁 증여의제는 특히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면 이것도 상증세가 나오니까 그쪽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요하기도 하고요. 얘가 또 중요한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그때 약간 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요 사유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있냐면 해볼게요. 사유 중에 G번이야. G번이 이제 명의탁 증여의제. 자, 명의를 신탁한 거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어떤 주식이야. 주로 주식 갖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갑이 자, 이거를 이제 여기 A라는 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놓은 거야. 명의만 넘겨 놓은 거야. 주식을 이렇게 쫙 넘기는 거죠, 이제. 주식이 명의를 바꿔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을 뭐라고 하냐면 갑은 이 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예요. 실제 소유자. 자,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명의인이죠. 명의인만 이쪽으로 넘겨놓은 거니까 명의인. 자, 이제 이 갑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했어. 그러면 자기 앞으로 이제 명의개설을 하면 되는 거야. 주식이니까 명의개설을 하면 되는데 자기 앞으로 명의개설 하려고 했더니 뭐 이 지분이 한 45%쯤 되는 거야. 그 여기 10%거든. 그러면 55%가 돼 버리면 이제 이게 이른바 과점주주가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좀 받게 되는 게 있어. 그럼 싫은 거지, 그게. 또는 주식을 받아갖고 자기 앞으로 하게 되면 주식이 배당받게 되면 금융소 종합과세나 이런 게 될 수 있고 또 소득과세할 때 누진세율이니까 또 세율 구조가 높아니까 이게 또 싫은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살짝 이제 A 앞으로 넘겨놓은 거야. 자, 그러면 주식의 명의를 A 앞으로 넘겨놨는데 이거는 명의만 신탁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식과 실질 한번 따져볼 텐데 형식과 실질. 자, 형식은 어떤 형식이에요? 주식의 명의를 A한테 줬는데 명의만 신탁한 거니까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대가를 안 받죠. 주식의 명의만 옮겨놓은 것뿐이니까.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명의를 상 주면서 돈 안 받으면 징여지 징여. 그죠?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이전해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또 외관상 보면 징여야 징여. 형식은 징여야. 자, 근데 이거 실질은 뭐예요? 명의 신탁이죠. 여전히 실제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이제 명의만 신탁한 거야. 자,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면 실질이 명의 신탁이니까 이거는 징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징여세 매기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그 실질과세 원칙이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국세 부과의 원칙, 실신근조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둘 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개별세법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개별세법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별도의 규정을. 국기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요. 요거 아니다라고 봐버리고 징여다라고 형식에 따라서 과세해버리는 거야. 예외지. 실질과세 원칙이 예외야. 예외. 자, 그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이때는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징여로 봐서 징여세 매겨버릴 거야. 이른바 이게 일단 과징금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식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명의신탁 징여의제는 부동산 같은 거 적용이 안 돼.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은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는 게 돼가지고요. 실명 거래하지 않고 이게 명의만 살짝 넘겨놓은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하는 큰 부담을 따라요. 그래서 거래한 그 가액에 그 부동산 등의 가액의 30%만큼의 과징금을 때려버려요. 그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쪽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굳이 상징세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아닌 거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것들 가지고 이제 상징세법은 이거를 징여세 매겨서 과징금 때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간 거예요. 일단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징여로 봐버리겠다는 거야. 명의신탁 징여 의제야. 세법은 의제, 징여로 봐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상황은 명의신탁이지만 징여로 보겠다. 아닌데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제 표현을 해서 징여 의제.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좀 된 부분이 이거에 대한 납세무자를 누구로 할 거냐. 원래 징여로 본다면 이제 얘가 징여자가 되는 거지, 얘가 수중자가 되는 거니까 징여세는 항상 징여 받은 자가 내는 거거든요. 징여받은 자가 아버지가 나한테 건물 주면 징여받은 수중자인 아들이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세금 내는 거야. 근데 얘가 세금 낼 수 있어요? 이건 뭐야? 자, 갑이 자기 운전하시는 한 20년, 30년 운전을 같이 해서 운전기사분으로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믿을만한 거죠. 너무 성실하게 했고 믿을만하니까 주식을 딱 자네 앞으로 옮겨놓게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옮겨놓긴 했는데 이게 징여세가 나오는데 그럼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갑이 부담할 거예요.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 갑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이 운전기사분이 어떻게 세금을 내겠어? 근데 세법은 납세무자를 예로 만들어놨으니 얘가 세금을 낼 수 있느냐? 못 낼 거니까 얘가 못 내니까 얘가 연대납세물 져라. 얘가 못 내니까 얘가 연대납세 지는 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세법을 바꿔서 얘가 납세무자로 바꿔버린 거야. 얘가 납세무자야. 그럼 이제 연대납세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얘가 납세무자니까. 그래서 얘는 연대납세물 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연대납세무 지지 않는다. 지지 아니한다. 기출됐으니까 거에. 자, 그래서 기출된 건데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규정대로 지지 않는다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진다고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지금은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세금 내는 걸로 간 거야. 근데 이런 케이스가 실무에서 찾아내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안날부터 1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만족하면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제척 기간이 안날부터 1년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단 해갖고요. 단 이거를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안날부터 1년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A부터 G까지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배제하는 게 첫 번째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상속인 남았죠? 상속세는 상속인. 또 징여세는 살아있으면서 주는 거니까 징여자와 수증자, 징여한 자와 엔드 그리고 수증자 얘가 다 사망을 해버렸네요. 상속인이 사망한 거야. 피상속인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상속인도 사망한 거야. 지금 알아갖고 1년 내 매기려고 했더니 상속인도 사망했네. 더 이상 이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징여자와 수증자도 둘 다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죠? 그럼 죽었으면 사망했으면 그때는 안날부터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 적용하지 않고 말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평생 제척기간이라고 했던 거죠. 평생 제척기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포탈한 세액 산출 기준 A부터 G까지 요거에 대한 전체 합계 A부터 G까지 재산가의 합계가 요게 50억 이하래요. 상증세는요 금액 단위가 되게 커요. 애지간히 아버지가 나한테 한 10억 15억 물려줬다고 세금은 안 나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보시면 그러면 공제받을 게 되게 많고 이것저것 빠지다 보니까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공제 특히 배우자가 있어 버리면 30억까지는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되게 큰 게 상증세야. 그 개념에 따른다면 50억 정도가 안 된다면 그럼 이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단위가 되게 큰 거야. 상증세는 과세 단위가. 그래서 50억 이하라면 이 정도는 봐줄게라고 하는 거야. 일단 이 두 가지는 배제. 안나부터 1년간 제척기한 연장되는 거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50억 이하면 그죠? 전체 합계가 50억 이하면 그리고 다 사망했다면 안 하겠다. 두 가지는 배제. 안 하겠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상여세 포탈의 경우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앞 페이지 가보시면 75페이지 하단에 설명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적은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나부터 1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사망했다면 안 하겠다, 50억 이하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하지 아니하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제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조세 쟁송입니다. 하나 케이스 봤어요? 봤고요. 자, 됐어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결국 납세의무자가 얘가 됐고 연대 납세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연대납세의무라는 규정이 이게 들어가. 연대납세의무 이제 이따가 좀 이따 보실 연대납세의무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그거 할 때 여기 케이스가 들어가서 연대납세의무를 굳이 지느냐 안 지느냐의 지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놈이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특례 제척 기간이에요. 또 특례. 자, 이게 이제 조세 쟁송이라고 하는 거야. 조세 쟁송. 자, 쟁송은 이제 불복이거나 불복을 마친 다음에 행정심판 거친 다음에 다시금 이제 또 다퉈보고 싶으면 이제 소송 갈 수 있다라고 했죠. 불복을 거치고 소송 가야 되는 거야. 불복 절차가 국기법에 규정돼 있고 이제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 쟁송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케이스냐면 자, 요 연도예요. 요 연도. 요 연도에 이제 뭔가 이제 돈벌이 한 뭐 소득이 있었어. 예를 들면 법인세다라고 치고 이제 뭐 요런 세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요때 부과 처분이 있었네. 과세관청에서 부과를 한 거야 이제. 너 세금 이거 더 내 라면서 부과 처분한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억울해 이게. 억울해. 부과 처분한 것이 억울하면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어요. 불복은 있다 보니까 자 다시 불복은 억울하면 다투는 건데 내가 권익을 침해당해야지 가능한 거야. 권익을 침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해달라고 했는데 과세관청이 안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경정 청구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지. 그럼 이제 억울하니까 다퉈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불복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이 부가 처분은 내가 억울하면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일단 불복을 한 거야 이제. 불복이 들어간 거야. 부가 처분에 대해서 억울해요라고 불복을 했어. 근데 불복을 했더니 뭐 이따 보시면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나 막 이런 불복 제도에 따라서 이제 두드려 봤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야. 안 하면 이제 그 다음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자, 우리 불복은 이따 보시면 되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요. 90일 막 그러면서 막 빨리빨리 진행하래. 이게 진행했는데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버리면 소송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소송은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 일이 많으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고 하면서 뭐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은 뭐 90일 내 하라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찬찬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야. 한참 끌었어. 쟁송이 장기간 진행이 됐어. 쭉 해서 불복이 진행돼서 쭉 진행되다가 요때 이제 판결 확정이 된 거지 이제. 법원에서든 아니면 뭐 구세청장이나 이렇게 해서 뭐 심사 청구한 거에 대해서 판결을 재결청에서 했든 그래서 판결 확정이 된 거야. 자, 판결 확정이 됐어요.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제 판결은 결정이 네 주장이 맞다. 인용 판결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하는 기각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인용, 기각. 그 다음에 너는 아예 자격도 없는 자인데 왜 왔니? 각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 각하나 기각, 인용이란 게 있어. 이따가 외우셔야 되는 거야. 각하, 기각, 인용. 각하는 형식도 못 맞춘 거다. 각하해버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기각. 마음에 들면 이제 인용해서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확정의 결과 이제 인용 판결. 인용이 돼버린 거 인용.
그래서 내가 이긴 거지 이제 불복에서 이긴 거야. 승소한 거야. 그래서 인용이 됐어요. 자, 인용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하든 아니면 재계청에서 하든 나한테 유리하게 이제 인용이 된 걸로 결정이 떨어진 건데 정작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해당 처분청에서 세무서에서 이거를 다시 이거에 따라서 후속적인 어떤 세무 처리 등을 해서 나한테 다시 감액을 하든 부가치소하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용 판결 떨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후속적인 어떤 처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액 경정을 하든 일부가 받아줘서 감액 경정을 하든 아니면 전체 세금이 없다는 부가치소를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용 판결의 결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감액을 하거나 부가치소하는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부가권이라고 하는 부가권. 이것도 부가권이야.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느낌이 세금을 때린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부가권이에요.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증가든 감액이든. 자, 그러면 제척기간이 남아있나 봤더니 아유 이게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제척기간 만료가 돼버린 거야. 이 조세증송은 일단 기간이 긴 거야.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징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시점에 제척기간 만료가 된 거지. 만료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인용 판결 떨어져 갖고 세무서에 보내 갖고 야 너 후속적인 처분해라고 했더니 세무서가 아유 박수만 딱 치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줄이는 거 못합니다. 늘리는 것도 못하지만 줄이는 것도 난 못하니까 제척기한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박수만 치고 명예회복만 한 거죠. 자존심만 세운 거 아니야? 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쟁송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척기한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연장해서 특례로 판결이 확정되면 1년간 요거에 대한 필요한 처분, 인용 강변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년간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자, 이 판결은 누가 했다고요? 법원이나 재결청에서 한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처분청이라고 처분한 그 세무서에다가 보내는 거야. 보내갖고 세무서에서는 후속적인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필요한 처분은 이 판결의 결과에 따른 이제 후속적인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속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세무서에서도 이제 감액 경정이나 부가치소를 해가지고 환급의 결정이 떨어져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세금을.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내용 소리 아셨죠? 자. 그러면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판결이 만약에 각하되거나 기각된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각하되거나 기각됐으면 네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건데 뭐 후속적인 처분이 뭐가 나오겠어?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인용 판결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인용 판결. 인용이 됐을 때만 이게 나온다. 각하나 기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인용 판결 떨어졌을 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결에 따른 후속적인 처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게 쭉 쟁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딱 지켜보다가 세무공무원이 이놈 봐라 괘씸하네 자꾸 날 귀찮게 하네 그러면 한번 해부해볼까? 라고 해서 이것저것 이거 말고 이게 젖을 대비해가지고요 더 세금 때릴 수 있는 건 막 찾아내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세금 더 때릴 수 있는 거를 찾아내가지고요 이게 제척기한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열어줬으니까 이 사이에 새로운 처분을 막 해버리는 거야. 새로운 이거 말고 그래 이건 네가 이겼다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난 다른 거 갖고 있거든 또 때릴 거야. 제척기한 열어주니까 잘됐다 야 부가권 행사 더해서 더 때려야 되겠다. 이건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야. 이 판결의 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처분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처분이 가능하냐? 새로운 처분 이거 안 된다. 새로운 처분 안 된다는 거야. 새롭게 다시 또 다른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납세무 이 연도에 대한 납세무는 이미 제척기한 만료가 된 상태야. 근데 잠깐 요놈만 필요한 처분하라고 잠깐 1년만 열어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처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제3자에 대한 건 가능하냐. 이거 연결되는 어떤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에 대한 거 가능하냐. 제3자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제3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과세기간은 가능하냐 이거죠. 이 쟁송에 붙었던 이 과세기간 말고 이 연도 말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것도 가능하냐. 안 된다는 게 원래 다른 과세기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 판결에 따른 후속적인 처분만 가능한 거야. 다른 건 다 모조리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예외적인 사항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먼저 새로운 처분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새로운 처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자 치유는 가능해요. 하자 치유는 가능해요.
자, 이 이제 판결의 결과 인용 판결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게 송달의 적법성을 만족 못한 거였어. 아니면 예전에 납부 고지를 하는데 고지서에 기재사항이 좀 누락된 거였지. 하자가 있었던 거야.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거야. 그 하자가 있는 거를 쫙 숨기고 내용은 내가 봐도 이제 이 불복 청구하거나 불복이 들어간 얘가 봐도 내용은 내가 질 것 같아. 근데 하자가 있었네. 이걸 잘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딱 터트려 가지고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처분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처분 못 하는 거네.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가 딱 들이밀어 가지고 이제 피해가는 놈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처분 안 된다고 하지만 하자를 치유한 정도는 가능하다. 송달에 하자 같은 게 있었다면 다시 치유해서 다시금 송달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열어준 거야. 하자 치유는 가능하다. 제3자도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예외로. 자, 얘가 이제 불복에 들어간 이유가 나한테 부가처분 갑한테 했는데 갑이 나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였던 거야. 명의 대여자. 명의는 사실 을이 실제 사업자인데 내 갑인 나 앞으로 지금 해갖고 부가처분 막 됐던 거야. 그러면 나 억울해요. 나는 지금 내가 갑인데 을이 실제 사업자다. 그럼 을이 내가 나온 세금 같은 거 다 내주기로 의뢰하고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였는데 얘가 세금 안 내갖고 나한테 지금 또 불복되고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오는 거야. 이게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거죠. 명의만 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지금 계속 뭔가 날라오니까. 그래서 터트려 버린 거야. 그래서 불복 들어가서 나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니까 실제는 을입니다. 나는 갑인데 나는 명의만 빌려줬으니까 난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승소가 됐어. 응? 그럼 이제 이 갑한테는 그래? 그럼 너는 네 명의가 아니니까 너는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넌 실사업자 아니니까 너는 부가 취소하고 실제 사업한 자인 을한테 세금 떼려고 했더니 할 수 있어 없어? 제3자는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명의 대여 관계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원래 안 된다는 것에 불구하고 이제 명의 대여자 대여에 관련해서 자 실제 사업자 실사업자한테 이제 때리는 건 가능하대요. 명의대여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 찾아가지고 그자한테 세금 떼는 거. 그래 너는 명의대여자였으니까 넌 빠져. 그래서 너는 부가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인 을한테 때리는 건 가능하다는 거야. 제3자지만 가능하다. 여기 하나 들어왔었고요. 과거에 점점 들어왔던 거야. 이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이제 실질 귀속자라고 하는 거죠. 명의대여 관계가 아니라 명의대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 귀속자가 다른 자로 이제 판단된 거야. 실질 귀속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명의대여자는 아니지만 나한테 귀속된 게 아니었음에 주장을 했던 거죠.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한테 귀속이 아니구나. 다른 자한테 귀속된 거구나. 라고 찾아내서 과세하려고 했더니 또 못한대. 제3자는. 문제가 있죠. 제척기한 지나버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얘도 가능하게 열어준 거야. 실질 귀속자. 실사업자, 실질 귀속자. 다 가능한 걸로 열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개정된 사항인데 최근에 다른 과세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게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연동된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연동된 과세기간, 다른 과세기간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만약에 X 3년도야. X 3년도에 대한 거를 부가처분 온 거야. 근데 불복한 이유가 이건 X 3년도가 아니라 X 2년도인데 전년도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세관 재결청에서 봤더니 그래 이 기속이 아니고 이때 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부가처분했던 거 다시 인용 판결 떨어지고 취소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시 얘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연도가 맞으니까 이 연도로 부가처분 됐는데 얘가 주장하기를 우리 이거 아니고 이 연도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받아주겠죠. 당연한 거지. 귀속이란 건 판단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 연도 거구나 라고 해서 이거는 인용 판결 떨어져서 이거는 부가 취소하고 그리고 세무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연도 치니까 이 연도에 대한 부가처분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났어요. 그러면 얘도 지났겠죠. 1년 전이니까 더. 그죠? 그럼 얘도 못하는 거야 이제. 다른 과세기간 못하는 거야. 이런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자꾸 두드리니까 법에 입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입법해서 연동된 거는 가능하다. 연동된 거는 가능하다. 다른 과세기간이지만 어떤 기속에 대한 차이 때문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가능하다라고 열어준 거야. 아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봤고요. 이거를 이제 교재 가서 보시면은 76페이지 박스입니다. 괄호 1번 보시면 국기법에 따른 불복 청구나 이런 거 지금 이게 조세 쟁송이야. 불복 청구 또는 여러 가지 소송 이런 게 붙어가지고 판결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은 제척기 안장기준이다. 이게 출발이고요. 여기 1번에서 바로 밑에 2번이 뭐냐면 바로 이게 나와버렸어요. 여기 다른 과세에 연동된. 그래서
괄호 2번 위 괄호 1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결정 판결의 대상이 된 과표와 세액이 연동된 다른 과세 안에 과표와 세액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연도가 아니네, 이 연도 거네 라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연도 다른 과세가이지만 가능하다. 다른 과세, 연동된 동그라미 키워드, 연동된 건 가능하다. 다른 과세이지만 이것도 역시 요 1년간은 이 연도치를 또 부과할 수 있다. 얘를 감액하고 또는 부가치소하고요. 이 연도치는 부가치소하고 이 연도치는 부가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자, 거기 꽃표시가 나와요. 상단에 상단의 꽃표시는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명의되어 사실 확인됐다면 실제 사업한 경영자, 실질 사업자, 그죠? 실사업자. 동그라미 2번은 실질 기속자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개, 여기 이거 오고요. 요거 제3자는 안 되는 건데 명의되어 실사업자와 실기속자 가능하다. 얘한테 때린 거 가능하다. 여기에 꽃표시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볼게요. 자, 왼쪽 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이제 3번. 자, 이제 요거는 키워드는 상호합의예요. 상호합의. 자, 조세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원인 되는 조치가 있는 때 나라마다 조세 조약을 맺었는데 그거에 위반되는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그 조치가 있으면 안날부터 3년 이내에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에 조세 조약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나라마다 모여서 하는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자, 그때 상호합의가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호합의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년간은 제적기한 여러 가지고 상호합의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과세 문제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대로 이제 당연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부가권이니까 제적기한 연장해주겠다. 1년. 상호합의는 1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상호합의 1년. 요게 3번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4번이 보여요. 이것도 상호합의야. 그래서 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 안에 내용 들어가 보시면 그 국조법에 나와 있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국조법도 가보시면 상호합의 절차 종료된 날에 뭐 여기는 다음 날로 표현되는 어쨌든 1년으로 돼 있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호합의는 1년간. 상호합의는 서로 나라마다 모여서 합의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다. 길어지니까 상호합의가 끝나서 이제 딱 확정이 되면 납세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그 조정을 해서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상호합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1년간 할 수 있다. 상호합의는 1년으로 기억하시면 돼. 상호합의 1년. 상호합의 끝나고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칙적인 제적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남아 있는 그 기간이니까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상호합의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하고 원칙에 따른 제적 기간 만료일과 둘 중에 늦은 날,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정확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뭐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자, 아셨고요. 다시 왼쪽 페이지 가 보시면 4번하고 5번은 묶어서 이따가 좀 뒤에 바로 볼 거야. 경정청구 관련된 거니까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4번, 5번 묶어 놓으시면 되고. 4번은 경정청구, 5번은 연동된인데 4번, 5번 같이 좀 이따가 보자. 자, 그리고 6번인데 6번은 이것도 보다 보면 뭐야?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1년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판결은 뭐야? 나한테 부가처분한 게 억울해요 라고 하는 소송이 붙어가지고 하는 판결이야. 근데 예를 들면 이때 내가 이제 부가처분되거나 이제 과세가 됐던 게 내가 상대방한테 뭐 부동산을 판 거야. 양도세. 내가 부동산을 팔았어. 판 건데 판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에 보니까 요건이 정해져서 내가 갑이고 내가 을한테 부동산을 판 거야. 판 건데 계약서에 보면 내가 용도 변경을 해주기로 했어. 용도 변경을 요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맺고 다 했는데 용도 변경을 내가 못 한 거야. 못 해갖고 상대방 이제 내가 갑이고 상대방 사는 쪽에서는 네가 용도 변경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약이 없었던 거다. 양도가 없었던 거다. 라면서 나 너한테 돈 못 줘. 이제 잔금 못 주고 너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빨리 돌려줘. 원래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었던 거니까 라고 하면서 소송이 붙은 거야. 난 아니라고 하고. 야, 계약 조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그죠? 난 이미 판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소송은 알다시피 한참 뒤에 이제 결론 떨어진다. 그죠? 이 불복에 대한 이 판결이 아니라 이 어떤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거래 등에 대한 이 내용에 관련된 소송이 다른 소송, 민사나 이런 다른 소송, 그 소송에 대한 판결도 늦게 떨어지면 그때 제척기한 지나버렸으면 그래서 나는 양도한 게 결국 내가 져버렸어. 져서 양도가 없었던 걸로 된 거야. 근데 양도세는 이미 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거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없었던 걸로 이제 부가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제척기한 만료해서 못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도 역시 그 판결
양도에 대한 서로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1년간은 제척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게 이 소송이 아닌 거죠, 이제. 이 부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이 거래 내용에 대한 어떤 소송, 다른 소송을 말하는 거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게 왜 있죠?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로 6번은 최초에 신고하거나 양도세 같은 거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었던 어떤 거래나 행위 등에 관련된 그런 소송, 양도에 관련된 소송, 이런 거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중에 원래 신고했던 바와 결정했던 바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역시 1년간은 추가로 제척기 연장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오른쪽에 7번 이제 7번. 7번은 자, 거의 다 1년짜리가 많죠, 지금. 그죠? 경정청구 이쪽은 아까 좀 뭐 2개월 이렇게 좀 이따가 볼 거니까 그거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다 1년이 많네요. 날짜도 잘 기억하세요. 가로 7번은 역외거래야. 역외거래, 국제거래하고 뭐 이렇게 어제 봤던 역외거래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국조법에 따른 국제거래하고 당사자 쌍방이 다 거주자 내국법인이지만 외국에 있는 걸 가지고 뭐 매매했거나 임대차 했거나 영역 제공했거나 이런 것도 다 역외거래라고 했잖아요. 역외거래에 관련해서 그럼 역외거래는 보통 이제 외국과의 어떤 문제가 결부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역외거래 관련해서 일반적인 제척기한 지나기 전에 역외거래에 대해서 제척기한 지나기 전에 조세 부가 징수에 필요한 조세 정보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정보를 외국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외국의 당국에다가 요청하면 그게 바로 오겠어? 한참 걸리겠죠. 외국이 요청하면 그죠? 아무래도 요청을 했대요. 일단 제척기한 끝나기 전에 요청을 했고요. 요청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지나기 전까지 정보를 받았대요. 그럼 정보 받았더니 그 내용이 달라진 거야. 정보에 대해서 세금을 좀 다시 고쳐야 되는 거야. 제척기간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간은 제척기 연장된다. 이게 되는 거죠. 역외거래에 대해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끝나기 전에 외국에 있는 당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거야. 요청했더니 이제 2년 내에 자료가 온 거지. 왔는데 봤더니 이게 야 우리가 예상했던 건 다른 정보가 왔네. 그럼 이건 세금 잘못된 거니까 뜯어 고쳐야지. 제척기간 봤더니 지나버렸네. 그죠? 2년 내 제척기간 거의 다 딱 될 만큼 됐을 때 이제 요청했다면 2년 내니까 제척기간 지난 다음에 한참 뒤에 또 정보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간은 추가로 제척기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척기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례 제척기간. 아셨죠? 볼 게 많죠. 그래서 상증세 포탈과 조례 쟁송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 관련해서 기산일. 제척기간은 원래 5년, 그죠? 7년, 10년. 여기 거래는 7년, 10년, 15년. 상증세는 10년, 15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척기간들이 막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5년, 7년, 10년 할 때 언제부터 5년이고 언제부터 7년간이야? 이거죠.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을 따질 때 기산일. 언제부터 따져서 5년, 7년, 10년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기산일. 자, 언제부터겠어요? 개념적으로는 일단 제척기간은 뭐야? 성립한 납세무에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이게 부가권 제척기간이니까 부가권은 성립하면 그 다음에 확정.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부가권 과세관청이 부가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 이거겠죠.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해라고 하는 거죠. 유효기간이.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5년이잖아요. 그때부터 5년 유효기간 줘야 될 거 아니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러면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야? 성립일이죠. 성립일. 성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립하면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산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면 다 성립일로 가는 게 원래 맞지만 인지세라든가 또는 종부세라든가 종업부세, 종부세. 자, 이거는 이제 성립일로 돼 있어요. 이때가 기산일이래. 기산일이 구체적으로 인지세와 종부세는 성립일. 번호 매기면 뭐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1번 인지세와 종부세. 인지세 언제 성립하는 거였죠 어제?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한 때. 종부세는 기준일 6월 1일. 그냥 성립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때부터 이제 5년 따지고 뭐 7년 따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성립하면 이때부터 하겠다. 두 가지만 딱 들어가 있네. 원래 다 성립일인데. 그죠? 제적 기간은 성립하면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신고하는 국세예요. 신고하는 국세. 신고 의무가 부여된 국세. 자, 그러면 신고납부 세목은 다 신고하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 정부부가 세목은 뭐가 있었죠? 어제? 종부세하고 뭐죠? 정부 부가 세목 상징세. 근데 상징세를 신고해야 안 해?
상대에서 신고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라고 했잖아요. 6개월 내 3개월 내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신고하는 국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종부세 빼고 나머지 신고 납부 세목이거나 정부부과 세목 중에 상등세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 언제 성립해요? 법인세 성립은 법인세 사업연도가 만약에 12월 말로 끝나. 과세기간 끝나는 때인 12월 말에 성립하잖아요. 그럼 1월 1일 날 가서 갑자기 세무공무원들이 왔어. 부과하겠대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요? 3월 말까지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신고하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갑자기 1월달, 2월달 돼갖고 부과하겠다고. 어차피 이제 해서 성립했으니까 부과경사 해야지. 이건 아닌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 기한까지는 신고하라고 기다려주는 거니까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기한의 이익. 그때까지는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3월 말 지나 4월 1일부터 얘가 신고 안 했다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신고 기한 다음 날. 이때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상등세니까 상등세는 어제 봤지만 상등세는 이때 상속 개시가 되면 이때 성립하는 거고요.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리고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이때 신고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6개월 되는 동안 신고하라. 그리고 다시 9개월 내 결정하는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다다음 달쯤 돼서 상속세 부과하겠다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얘도 신고 기한 다음 날인 6개월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6개월 지나면 그 다음 9개월 동안 결정하는 거죠. 이제 과세관청에서 9개월 내 결정하는 거니까. 요때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부가권행사에서. 아셨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 신고기한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성립일이고요. 나머지는 신고기한 다음 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적 기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놓쳤네요. 자, 그럼 신고기한 다음 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세 예정 신고야. 1기분이야. 부가세 예정 신고. 1기분은 예정 신고 언제까지에 부가가 있어? 3월 말까지 거를 4월 25일 날 예정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국세에 신고하는 거니까 4월 26일부터 제적 기간 시작을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는 거죠. 이런 예정 신고나 중간 연합이나 뭐 수정 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규 신고, 확정 신고, 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걸로 하는 거야. 그럼 1기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 언제까지 하는 거죠? 7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7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셨죠? 소득세 중간연합이다 라고 하면 중간연합을 미리 연도 중에 하지만 그거는 다 아니고 정규 신고인 5월 말까지고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신고기한 다음날 할 때 이때 신고기한은 이거는 예정 신고나 아니면 뭐 예정 부가세 예정 신고나 자 중간연합이나 뭐 또 수정 신고나 이런 것들은 X 신고 기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는 거야? 정규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거야. 신고 기한 다음 날 할 때 예정 신고 기한에 대한 것도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 시작되는 거야. 제적 기한 기산일은 아셨죠? 그래서 예정이나 중간이나 이런 거 안 된다. 말 문제 여기 제일 포인트야. 말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자, 됐죠? 자, 그 얘기가 이제 그 오른쪽 77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고 그 밑에 꽃표시 2번. 자, 돼 있고 2번에 둘째 줄 따라서 중간연합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다음 날은 제적 기간이 아니면 유예된다. 아셨죠? 아니다. 정규신고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다. 제적 기간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제적 기간 다 봤어요? 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뭐라고 불러? 완성. 소멸시효, 완성. 자, 소멸시효는 개념이 뭐지?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기간이죠. 제적 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 그죠? 유효 기간, 제적 기간이. 소멸시효는 자,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하는 거니까. 그죠? 제적 기간처럼 언제까지 유효 기간을 만들 수 없어요. 상대방이 돈 안 내면 어떡할까? 계속 달라고 하는 거니까 무한정이죠. 근데 이제 뭘 만들었냐면 게을러서 징수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기간이 5년을 채워버리면 그죠? 그때는 완성되는 거니까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다. 권리 불행사 기간이 소멸시효고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자 확정된 납세무죠. 확정된 납세무에 대해서 이제 징수권
돈 달라고 하는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징수할 수 있는 시점부터 이제 징수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거겠지 이제. 이게 기산일이죠. 개념이 어떻게 보면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징수권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또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시점부터 자 소멸시효는 제적 기간처럼 찾아내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5년, 7년, 10년 구분하지 않고요. 얘는 일단 확정은 된 국세에 돈 받아내는 거니까 게을른 기간을 찾는 거니까 5년이라고 돼 있다. 5년.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자, 근데 이게 5억 이상 국세예요. 금액이 5억 이상인 국세야. 국세는 이게 10년이 10년. 5년 10년. 5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확정된 납세무에 대해서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게을러서 5년 또는 10년간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무가 소멸되는 거다. 이 소멸은 소급표가 있다. 처음부터 다 없었던 걸로 해서 다 달라붙어 있는 거 다 같이 없앤다라고 했죠. 제척기한 만료는 장래효. 얘는 소급표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요게 이른바 기산일 개념인데 기산일이 언제 얘기했어?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 5년, 10년 채워야 되는데 기산일이 언제 얘기했어? 기산일은 그냥 외우기 되게 쉬워요.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사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기산일은 구분 잘하세요.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하고 있는 기간이야. 자 신고납부 세목. 자 시목인데 얘가 이제 플러스 신고를 했대요. 신고납부 세목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다. 잠깐 해볼까요? 이 연도치에 대한 이제 법인세야. 법인세. 자, 이게 이제 그냥 사업연도는 달력이 1년이다라고 치고 12월 말 이때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법인세다. 그런데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죠?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요때 3월 미쳤나 봐. 빨리 했어. 3월 20일 날 신고를 했네요. 신고했으면 신고로서 금액이 확정되는 거 아니야? 확정납세무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잖아. 신고납부세목은 신고일 날 신고하면 그때 과세관청도 납세자 서로 간의 금액을 확인했으니까 신고일 날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확정이 됐네. 이때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월 20일 날 신고하면 21일부터 왜 세금 안 내니 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죠. 법정 납부기한도 3월 말까지니까 3월 말 지나야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신고했다면 법으로 정한 법정 신고 납부기한 이때까지는 돈 달라고 못 하는 거야. 3월 말까지는 다음 날부터 이제 권리 불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시작되는 거지. 이제 4월 1일부터 그때부터 5년 채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납세무는 없어지는 거다. 그죠? 이때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때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돈 달라고 못 한다는 얘기야.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이제 안 했네요. 이때 신고 안 해버린 거야. 신고 안 해버렸네요. 신고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결정지어서 세금을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해? 이제 다음에 이때 고지하겠지. 세금 계산해서 고지하겠지. 고지서에 보면 뭐가 적혀 있어? 납기가 적혀 있지. 납기. 예. 자, 그럼 이때 이 고지로서 뭐가 되는 거야?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건데 신고 안 해버렸네요. 안 했으면 확정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2차적으로 이제 과세관청이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건데 이 고지가 확정이 되는 고지지. 그래서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 이게 도달이 되면 이때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 납부 세목인데 만약에 이제 플러스 이제 신고를 안 했네요. 신고 안 하면 이때 확정이 되는 거지 이제. 그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가능해요? 확정 납세무에 대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이때? 고지한 바로 다음 날 고지서에 보면 뭐가 적혀 있어? 납기까지 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납기 지나야 그때부터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요때 요 기간은 징수권 행사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지.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징수권 행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건 불행사 기간이니까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니까 납기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때부터 또 게을른 기간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신고 안 했다 또는 이 자체가 정부 부가 세목이다.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목이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모조리 뭐예요? 납기 다음 날이야. 그냥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냥 머릿속에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세요. 납기 왜? 납부기한까지는 돈 달라고 하고 있어 없어? 하고 있잖아요. 납부기한은 정해서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징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납기 다음 날 되면 이제 딱 끝났으니까 다시 또 징수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거야. 납기 다음 날, 납기 다음 날, 납부기한 다음 날. 납부기한까지는 징수권 행사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 확정이 됐고 신고 안 했다면 확정된 납세물에서 이때까지 돈 달라고 징수권 행사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다음 날은 그때부터 다시 불행사 상태가 시작되는 거다. 납기 다음 날, 그죠? 납기 다음 날. 납부고지 했다가 이때까지 안 내면 또 그다음 뭘 띄우죠 우리가? 납부고지 다음에 독촉장 띄우죠. 독촉장 띄워버리면 이제 뭐야? 불행사 상태가 끝나버린 거지 이제. 납부고지 독촉장 띄우면 그때 뭐가 돼버리겠어 이제? 이때부터 제깍제깍 5년 채워야지라고 가는데 갑자기 또 독촉장 띄워버리면 징수권에서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이게 중단이라 중단돼 버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다시 독촉장에 보면 납기가 또 정해져 있죠? 그럼 납기가 딱 되면 납기 다음 날 되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5년 또 채워야 그때부터 또 채워야 되는 거야. 독촉장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채우면 되지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네 이제. 압류. 그 압류도 역시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니까 이때 또 중단돼 버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중단과 다시 시작되는 걸 또 반복을 하는 거 계속. 그죠? 자, 이게 중단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산일은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얘도 역시 납기 다음 날이죠. 신고 납부기한이라고 법정 말 붙어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좀 좋겠고요. 자, 그래서 됐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제 중단과 어떤 정지라는 사유를 좀 기억하셔야 돼. 중단과 정지. 자, 교재 가보시면 중단과 정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중단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상단에는 기산일 나오죠. 기산일이 쫙 나와 있죠. 다 보면 파란 글씨 뭐 납기 다음 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예외적인 것도 납기 다음 날이야. 원천인수에 대한 거 이거 납기 다음 날. 납부 기한까지는 징수권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날 기산되는 거다. 자, 돼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 이제 중단과 정지란 제도가 나오는데 중단과 정지. 중단은 뭐죠? 중단은 중단돼 버리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5년을 또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돈 달라고 하는 어떤 징수권 행사를 해버렸다면 이제 다시 끝나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야? 납부고지, 독촉, 그다음에 압류. 교부청구는 이제 타 기관이 먼저 압류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압류를 못하니까 참가 압류를 해볼까 아니면 교부청구 해볼까. 교부청구는 타 기관이 나는 지금 부가세를 걷어야 되는 건데 소득세 걷는 소득세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를 먼저 걸어버린 거야. 그 난 소득세도 안 냈고 부가세도 안 냈고 다 안 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네가 압류해서 매각하고 청산 과정에서 너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찌꺼기 나한테 좀 줘. 교부청구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죠. 그래서 교부청구, 압류 이런 거 다 중단돼 버린다. 3년 만에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몇 년 채워야 돼? 다시 새롭게 5년 채워야 되는 거야. 이게 중단이야. 그다음에 정지는 뭐라고 했죠? 어제 정지는 갔다가 잠깐 멈췄다 다시 가는 거다. 3년 있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기다렸다가 나머지 2년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게 정지. 자 개념 일시정지 개념. 자 정지는 어떤 게 있냐면 정지는 과세관청이 게을러서 이제 권리행사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봐주고 있는 기간이야.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분납이라고 분할납부 그죠? 징수권 행사를 해서 야 빨리 돈 줘 세금 내 3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얘가 봤더니 일단 요건 만족해가지고 분납이 가능하네. 세금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야. 그죠? 1,000만 원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분할납부하라라고 1,000만 원 먼저 걷어가고 나머지 700만 원은 2달 있다가 내, 한 달 있다 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거는 봐주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분납.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이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징수유예라는 게 있었는데 징수유예. 과세권 행사는 징수권 행사를 유예하고 있는 거야. 법에 정해놓은 대로. 그래서 징수, 납부 고지, 또 독촉장 띄우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안 하고 자 유예하고 있는 거니까 봐주는 기간이야. 이거는 정지 사유다. 잠깐 섰다가 다시 간다.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세법이 알아서 봐주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압류나 매각 유예 이게 이른바 예전에 체납처분 유예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지법에서 체납처분이 압류 매각이잖아요. 체납처분 그게 강제징수로 바뀌었고 그거를 봐주는 기간을 체납처분 유예라고 했었는데 표현이 바뀌어서 압류 매각의 유예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냥 옛날 그대로 개정된 건 아니고 이름만 바뀐 거야. 압류, 매각, 유예. 이게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걸 유예해 준대요. 압류 걸어갖고 딱 해서 세금 걷어가려 했더니 얘가 압류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텐데 굳이 압류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사업활동하거나 할 때 제약이 발생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사업 살아나갖고 걷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으니까 좀 봐주는 거야. 이제 압류하려고 하다가 봐주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알아서 기다리고 주고 있는 건데 게으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지한다 라고 하면 되고, 연부연납이라고 하면 분납보다 더 긴 거야. 연부연납, 분납보다 더 길게 장기간 상징세가 그쪽에 나오는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길게 쪼개서 내라고 하는 거야. 연부연납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금 삼성 그죠? 이재용 이제 회장 되겠죠 이제. 그래서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연부연납 할 거야. 쪼개가지고 7년 이렇게 쪼개서 연납할 거예요. 자, 그게 봐주고 있는 거야. 상당히 길어. 그래서 기간이 어떤 건 2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20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어. 20년간.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봐주고 있는 거니까 그때 잠깐 섰다가 다시 가는 거다. 네 가지 분납, 또 납부 고지 유예, 압류 매각 유예, 연부연납 이런 것들 용어.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달라붙는데, 자,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나 사유행위 취소 소송이에요. 뭐냐면 과세관청은 얘한테 징수권 행사해서 압류 걸거나 해갖고 세금을 이제 걷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봤더니 재산이 별로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이거 압류 걸거나 이거 당할까봐 다른 자한테 살짝 빼돌려서 명의만 바꿔놓은 거야. 과세관청이 알아낸 거지.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야, 너 보니까 명의만 바꿔놓은 거네.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법원에다가 이거를 소송이 붙어야 돼. 사회행위. 이 과세관청을 해하려고 다른 자 이름으로 압류할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 소송도 역시 장기간 진행이 돼요. 하다가 결국은 얘가 이겼네요. 과세관청이 이겼어. 그래갖고 그 재산을 뺏어 와가지고 거기다가 압류 걸어 세금 걷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딱 하려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네. 소송이 또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잠깐 서 있는 거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뭔지 아시겠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 자, 또는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금을 걷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돈이 없어. 세금 못 내는 거야. 못 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체납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아버지가 재력가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죠? 돈 많으니까 상속받겠지. 근데 얘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네. 상속받으면 어차피 세금 또 뜯어갈 거니까 상속 안 받겠다고 포기해버려.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얘가 뭐 상속 말고도 이제 얘가 받을 돈이 있는 거야. 채권자로서 이 체납자가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안 받고 있어. 받으면 어차피 세금 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채권자를 대위해서 소송을 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채권자처럼 해가지고 그 돈을 뺏어 오는 거다 이거죠. 이겼어요. 이겼으면 뭐해?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회사했는데 소멸시 완성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잠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야. 소송 두 가지. 채권자 대위 소송, 사행위 취소 소송. 자, 근데 요거는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이 소송은 승소시에만 이게 정지 사유가 되는 거야. 만약에 국가가 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지 사유가 아닌 거야. 국가가 이겼을 때만 그런 거야. 승소했을 때만. 패소했거나 아니면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거나 이런 것들 만족을 못 얻어버리면 안 된다. 자,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자,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못 걷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불안해. 불안하면 이제 징속행사를 하면 되는데 징속행사가 말이 쉽지. 납부 고지 한 번밖에 못 띄우고요. 독촉장도 한 번밖에 못 해요. 그죠? 자, 이거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소멸시 완성이 되게 생긴 거야. 그럼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해요 먼저? 야, 안 되겠다. 소송 붙어라. 정지시켜 놓자. 소송을 막 남발하는 거야. 남소 방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야. 소송을 남발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소송을 남발해가지고 정지만 시켜놓는 걸 방지하려고, 소송이 졌을 때는 너 분명히 네가 질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정지만 시켜놓으려고 소송을 먼저 붙이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소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이 졌을 때는 그때는 정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소송은 이겼을 때만. 그래서 밑에 가로 열고 단 소송이 각하 취하 기각된 경우에는 정지력이 없다고 돼 있죠?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외국이 장기 체류하는 거야. 그래서 체납자가 9개, 6개 이상 장기 체류하는 거야. 잠깐 피해 있다가 들어오면 되겠지라고 해서 나갔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간 옛날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지가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럼 나가 있다가 이제 소멸시 완성되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피해가는 놈들이 발생하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은 정지시켜 놓을 거야.
정지해 버릴 거야.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중단과 정지 사유 각각 잘 기억하세요. 중단은 징수행사라고 볼 만한 사유가 발생한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한 거야. 과세관청이 고지 띄우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런 걸 한 거야. 정지는 봐주는 기간이야. 또는 소송이 붙거나 등등 약간 특이한 것도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 이게 정지 사유다. 아셨죠? 자, 그럼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이제 기산일도 봤고요. 그 다음에 중단과 정지도 있고 다 봤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소멸시효는 요때 가능한 시점부터 몇 년간? 5년간. 근데 5억이 넘어가면 금액이 크니까 10년으로 개정을 최근에 한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좀 있었던 게 이 5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판단할 때 5억 이상. 5억이 넘어가면 10년으로 길어지는 거니까 좋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5억 이상 판단할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판단할 거냐가 다툼이 있었던 거야. 5억 이상을 따질 때 5억 이상 10년 따질 때 5억 이상 따질 때 가산세를 포함할 거냐? 가산세는 이건 제외.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래요. 가산세를 포함했더니 얘가 본세는 한 4억 9,500이고 가산세가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는데 가산세가 400만 원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5억이 안 돼 버리네. 이상이 되면 기간이 기니까 더 좋은데 과세관청은 살짝 더 뒤로 밀어 갖고요. 고지를 좀 더 뒤에 하면 될 거야.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붙으면 해갖고 살짝 채워서 5억이 넘게끔 채우고 이런 일이 막 실무적으로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런 가산세 갖고 조정하는 걸 막자. 그래서 가산세 빼고 판단하라 이거죠. 그렇게 규정이 들어온 거야. 가산세는 빼고 5억을 판단한다. 말문제 최근 개정 가산세는 제외하고 판단한다까지. 앞 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있죠. 77페이지 하단에 이 5억 이상 따질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죠. 밑줄 쳐놓으세요. 가산세 제외하고 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자, 됐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됐고요. 자, 7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뭐 장래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 얘기할 때 소멸시 완성은 소급효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당연히 이제 소멸시 완성이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납세무가 소멸되는 건 맞고요. 근데 아직 안 본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실 이 본래 납세자가 이제 소멸이 돼버리면 얘가 못 냈을 때 달아붙는 2차 납세무라든가 이런 자들이 있어요. 막 승계라든가 뭐 이게 그 외의 자들이 있어요. 특히 보충 납세무자. 얘가 세금 못 내면 보충적으로 책임질 자들. 이 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소멸돼 버리면 걔도 같이 소멸되겠죠. 그죠? 얘가 갑인데 갑이 소멸시 완성이 됐어. 근데 아직 안 봤지만 좀 이따가 보실 얘가 세금 못 내면 내야 돼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보충적 납세무자. 2차 납세무라든가 이렇게 그 자들도 같이 다 없어지는 걸로 해야 되겠죠. 얘가 없어졌으면 걔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거야. 2차 납세무자도 같이 없어진다. 제척기한 만료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 왜 없을까요? 제척기한 만료되면 이런 얘기 안 나와. 왜? 제척기한 만료는 확정이 됐어 안 됐어? 확정도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금액도 없는 상태니까 2차 납세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걔는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소멸시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이 된 납세무니까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2차적으로 책임진 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너도 같이 없어져 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B번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B번 주된 납세자의 납세무가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돼 버렸다면 그 소멸에 따라서 2차 납세무자나 등등의 보충 납세무자도 효력이 미친다.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지문에 또 들어갈 수가 있다. C번은 원형을 필요한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소멸시 완성됐는데 한사구 얘가 완성된 납세무 이게 소멸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소멸됐잖아 납세무가. 근데 내겠대 세금을. 내겠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포기할 수 없어요. 시효 완성의 효력을 포기할 수 없어. 제척기한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이걸 효력을 포기하는데 나는 세금 내겠대 라고 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공무원이 강박에 의해서 야 내가 소멸시 완성할 때까지 내가 세금 못 걸었으니까 나 벌점 먹게 생겼다. 세무공무원이. 너 앞으로 편하게 편하게 사업활동하려면 너 알아서 내라. 나 강박할 수 있잖아. 세무공무원이. 야, 알겠습니다. 아유 나 완성했다고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겁주는 거야.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 이거는. 그죠? 시효 완성은 세무공무원 입장 되게 무서운 거야. 시효가 완성돼 갖고 세금 못 걷는 게 발생하면 그죠? 업무 태만이잖아요. 그죠?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 세무공무원 벌점 먹는 거야. 그게 싫으니까 또 겁을 줘가지고 내게끔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완성만 되면 기간만 지나면 완성이 되는 건데 납세자가 주장해서 완성했다는 걸 주장해서 이제 주장해서 막 이것저것 이제 입증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용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죠. 원용 납세자가 주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5년, 10년 지나버리면 완성이 되는 거다.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얘가 주장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효과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2절 가 보시면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가 나와요.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어서 가산세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